이 가방 가지고 사라져. 박민호가 검은 가방을 이수진 앞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정법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수진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정실에서 서류에 도장만 찍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6세 서연이가 아빠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배고파요.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때 따뜻했던 남편의 어깨가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온기를 찾을 수 없었죠. 여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서연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썰렁한 로비에 메아리 쳤어요. 민호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곧 다시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6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차가운 말 한마디와 함께 던져진 가방 하나로 수지는 바닥에 놓인 검은 가방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혼 초기에 민호가 판교 IT 회사에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었어요. 가죽이 군데군데 해져 있고 손잡이 부분은 오래 사용해서 윤기가 없어져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홀로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을까요?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끌끌 찼어요. 또 다른 사람은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서연이가 수진의 옷깃을 잡아당겼어요. 수진은 서둘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분당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은 계속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집에 와?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의 목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제 아빠는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6살인 서연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는 일이 바빠서 조금 늦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25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가방을 더 꽁꽁 안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집에 가서 이 가방을 열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좋은 내용일 리는 없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 이 집에서 서연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서연이가 손을 잡아당겼어요. 그래, 밥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수지는 열쇠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호가 먼저 와서 TV를 보고 있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텐데 텅 빈 거실이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장난감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수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뭔가 하얀 봉투 같은 게 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쉬고 가방을 열었어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수진 명의였지만 기억에 없는 통장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니 6천만 원, 두 번째 통장에는 5천만 원,
세 번째에는 4천만 원, 네 번째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민호가 언제 이런 돈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명의로? 손이 덜덜 떨리며 통장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모두 이수진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통장들 사이에서 하얀 봉투가 나왔습니다. 겉면에 수진에게라고 민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많지는 않지만 이 돈으로 서연이랑 편안하게 살아라. 그동안 미안했다. 서연이한테 아빠는 출장 간 거라고 말해줘. 행복해라. 민호.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설명도 없고 자세한 사연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글귀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 같은.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조용히 자신과 서연이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왜 이혼을 한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날 버린 거야?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민호의 마음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장난감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를 들었나 봐요. 수진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 애썼어요. 아니야, 서연아. 엄마 안 울어. 엄마 눈이 빨개. 아파? 서연이가 수진의 볼을 만지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수진이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민호가 왜 이런 돈을 준비했는지, 왜 아무 설명 없이 떠났는지, 모든 게 미스터리였어요.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수진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장들과 편지가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통장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해 봤어요. 입금 내역을 보니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저축한 흔적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이혼을 진작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밖 분당 신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돈으로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수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행복해라라는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 이렇게 작별 인사같이 들리는 걸까요?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어요.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언제부터 모았을까? 왜 자신 몰래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제야 알려준 걸까? 새벽 5시 수지는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소파 위에 통장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였어요. 엄마, 오늘 아빠 안 와? 서연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는 출장 가셨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언제 와? 아빠 일이 끝나면 올 거야. 수진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수지는 민호의 옷장부터 뒤져봤습니다.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던 그의 개인 공간이었죠. 정장들 사이로 손을 넣어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이게 뭐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약통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처방전도 함께 있었죠. 수지는 처방전을 자세히 봤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들을 보니 모두 생소했어요. 메토트렉세이트, 프레드니솔론.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혈액암 치료제. 화면에 뜬 결과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상자를 더 뒤져보니 병원 진료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 김민석 교수. 그리고 마지막 진료일은 2주 전이었어요. 왜 혼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의 책상 서랍도 뒤져봤습니다. 평소 잠겨있던 서랍이었는데 열쇠를 찾아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병원 검사 결과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혈액 검사, CT, MRI. 날짜를 보니 3개월 전부터 꾸준히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급성 림프성 백혈병 재발 소견. 수진이 진단서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세포치료 상담 예약서였습니다. 치료비 견적서도 함께 있었죠. 3억 2천만 원. 3억이 넘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더 읽어보니 치료 성공률이 25%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내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거구나. 수지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왜 가족을 떠나보내려 했는지, 왜 1억 8천만 원을 준비했는지. 하지만 3억이 넘는 치료비 앞에서는 그 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지는 발견한 서류들을 들고 민호 회사로 향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민호가 3년 동안 다녔던 IT 회사. 평소에는 몇 번밖에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접수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개발팀 박민호 씨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왔는데요. 박민호 씨요? 잠깐만요. 직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개발팀 김 과장이 내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다정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혹시 민호 팀장 부인이세요? 안녕하세요. 개발팀 김 과장입니다. 수지는 들고 온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민호 씨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모르셨나요? 김 과장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전혀 몰랐습니다. 민호 팀장이 이렇게 아픈 줄. 팀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충격적이라는 표정이었어요. 민호 팀장님이 혈액암이었다고요? 20대 후반의 젊은 개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자주 조퇴하고 지각한 이유가? 다른 동료가 무릎을 쳤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호가 한 달 전에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사표를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민호 팀장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보네요. 젊은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전혀 티를 안 냈거든요. 김 과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미안하네요.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민호 팀장이 워낙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민호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퇴사할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수진이 돌아가려는데 젊은 개발자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아, 그런데 민호 팀장님이 마지막 날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달라고. 정말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부인이 찾아오면 혼자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수진은 민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나오며 수진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민호를 찾아내야겠다고. 그리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겠다고. 핸드폰을 꺼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후 저녁을 먹이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민호의 행적을 추적해야겠다고. 엄마, 왜 안 먹어? 서연이가 수진의 젓가락이 멈춰 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아니야, 먹고 있어. 수진은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민호가 숨겨둔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민호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수진은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바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생각보다 컸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 민호가 여기서 치료받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혈액내과 김민석 교수님 진료받고 있는 박민호 씨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안내 직원이 물었어요. 네,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가족 면회를 거부하셨어요. 직원의 말에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 면회를 거부요? 저는 아내인데. 환자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없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자신조차 만나기 싫어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1억 8천만 원을 남기고 간 걸까요? 그럼 혹시 입원해 있는 건가요? 외래 진료만 받는 건가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수진은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막다른 길에 부딪힐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민호가 자주 가는 곳이 있을까요? 병원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기 카페에 가봐야겠어.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박민호 씨 말이야? 아, 혈액내과에서 치료받는 분? 50대 남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박민호 씨를 아세요? 아, 네. 저도 혈액내과 환자거든요. 같이 치료받던 분인데. 가족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민호 씨가 가족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부인과 딸이 있다고.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계세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2주 전까지는 같이 치료받았는데 그 후로는 못 봤어요. 혹시 카티 치료 때문에 다른 병동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고. 카티 치료요? 네. 민호 씨가 그 치료를 받으려고 상담받고 있었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3억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짐이 될까 봐서. 남성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역시 민호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민호 씨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하지만 남성이 조금 고민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부인이시니까. 혹시 송도 쪽에서 자취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송도요? 수진이 반복했습니다. 네. 한번 우연히 들었는데 송도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수진은 즉시 송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송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송도도 넓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송도는 신도시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민호의 마음도 이랬을까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3개월 전쯤에 박민호 씨라고 원룸 계약하신 분 계세요?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부동산 사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 아내예요.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수진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간청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아, 박민호 씨. 기억나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는데.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 계세요? 네, 아마 계실 거예요. 101동 1205호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민호를 찾을 수 있겠어요. 101동 앞에 선 수진은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12층 1205호. 저 위에 민호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손이 떨렸어요. 민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 했냐고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아줘야 할까요?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수진이 기억하는 민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민호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들어와.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냉장고, 침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민호가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니. 왜 왔어? 민호가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왜 혼자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집에서 약들이랑 진단서 다 봤어. 연세대 병원에도 갔다가 우연히 다른 환자분 만나서 들었고. 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수진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민호가 침대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 치료 안 받기로 했어. 카티 치료비가 3억이 넘어. 성공률도 25%밖에 안 되고.
수진이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25%의 희망이 있잖아.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 현실을 봐. 3억을 어떻게 마련해? 집 팔아도 부족해. 민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나는 고아야.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 없어. 이럴 때 가족이 있는 거 아니야? 가족? 민호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으면 1억 8천만 원으로 서연이 교육비하고 당분간 생활비는 될 거야. 그게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하지만 치료받으면 살 수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5% 확률에 3억을 걸 수는 없어. 실패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야. 서연이가 평생 빚더미에서 살아야 해.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했어. 6개월, 길어야 1년.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기억이 어디 있어?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기억밖에 없을 거야.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내 결정이야. 제발 존중해줘. 여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리고 서연이한테는 아빠가 출장 갔다고 해. 나중에는 사고로 죽었다고 하든지.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피했습니다. 가족,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미 끝났어. 이혼도 했잖아. 민호가 돌아서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가줘. 더 힘들어지기 전에. 수진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수진아, 당신이 포기해도 나는 끝까지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송도를 떠나며 수진은 새로운 결심을 품었습니다. 민호가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3억 원을 마련해서 치료를 받게 할 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호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이 아빠를 잃을 수는 없어.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수진은 송도에서 분당까지 오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수진. 서연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해. 엄마, 오늘 아빠 못 봤어? 서연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빠는 아직 출장 중이야. 언제 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한테 편지 써서 보내자. 빨리 오라고. 편지? 응. 서연이가 그림도 그려서 같이 보내고 싶어.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아빠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종이에 적어가며 현실을 직시해 봤어요.
카티 치료비 3억 2천만 원. 거기에 입원비, 부작용 치료비까지 하면 4억은 필요할 거야. 민호가 남긴 1억 8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집을 팔면 수진이 부동산 앱을 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분당 아파트 시세가 6억 정도였어요. 대출이 3억 있으니 실제로는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바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려고 하는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급매로 하시면 시세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깎아줘야 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가 말했어요. 그럼 2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대출 정리하고 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지는 집을 급매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민호가 남긴 돈 1억 8천만 원. 집 판매 예상 금액 2억 5천만 원. 총합 4억 3천만 원. 겨우 4억이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전히 빠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서연이와 함께 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 어머, 우리 딸.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많이 아파. 뭐라고? 민호가 아프다고?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드는데? 4억 정도 필요해. 전화 너머로 엄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와 함께 용인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우리 사위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네.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수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혼, 1억 8천만 원, 그리고 민호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혼자서라도 치료비를 마련해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4억이라. 아버지 회사는 어떠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엄마는 파트타임으로 청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평생 모은 적금이랑 예금이 좀 있긴 한데 아버지가 엄마와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5천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사위인데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겠네. 계산해보니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민호가 남긴 돈 1억 8천만 원, 집 판매 2억 5천만 원, 친정 지원 5천만 원, 총합 4억 8천만 원. 기본 치료비는 되지만 합병증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더 들 수 있었어요. 보험은 어떻게 돼?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실손보험이 있긴 한데 카티 치료는 급여가 되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꽤 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왜 안 와?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그럼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응. 아빠가 나으면 올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서연이가 용돈 드릴게요. 아빠 아프지 말라고. 어른들이 모두 울컥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민호를 살려야 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수진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민호 정말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래? 네. 가족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요. 참 고집센 녀석이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해 볼까? 아버지가요? 응.
사위인데 아픈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민호가 고집 부리면 내가 무릎 꿇고라도 설득할 거야. 엄마도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연이 아빠인데 어떻게든 살려야지.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보였고 부모님이 함께 나서주신다니. 그럼 내일 아버지와 함께 민호를 만나러 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 고집쟁이를 어떻게든 설득해보자. 아버지의 눈에도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중소기업을 30년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온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민호가 거부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번 찾아가세요. 물론이지. 우리 사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정말 마음을 바꿀까요?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는데. 아버지, 민호가 정말 고집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봐야지. 포기하면 끝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수진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맞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내일은 아버지와 함께 민호를 설득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음을 바꾸게 할 거였어요. 새벽에 잠깐 깨어난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구하러 갈게.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나서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 그리고 자신의 의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민호의 완고한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송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버지는 수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민호가 처음에는 거부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네, 아버지. 사람이 아플 때는 더 고집이 세지는 법이야. 특히 민호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은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쌓인 인생 경험이 있으셨으니까요. 백일동 1205 앞에 섰을 때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차갑게 거부당했는데 또 왔다고 민호가 화낼까요? 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나야. 장인이야. 문 너머로 민호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여기까지? 민호가 얼굴이 창백한 채로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보기에도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들어가도 되겠니?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곳이라 죄송합니다. 괜찮다. 앉자.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타나니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셋이 앉으니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수진한테 들었어. 많이 아프다면서? 장인어른,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걱정이 뭐가 있어? 우리 사위인데.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수진이와 이혼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라니. 무슨 소리야? 치료비가 4억이 넘어요.
그것도 성공할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방법을 찾았어. 집도 팔고 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안 됩니다.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장인어른께 그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내 말 좀 들어봐. 장인어른, 나도 평생 일하면서 돈 모았어. 5천만 원 정도 있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사위 살리는 데 쓰면 되잖아. 민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모으신 돈을. 그럼 그 돈을 뭐에 쓰라고? 내 무덤에 가져갈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방, 솔직히 말할게.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못 가진 아들 같았어. 장인어른,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가족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서연이도 있고.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서연이가 매일 아빠 찾아. 언제 오냐고 물어봐. 민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민호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고아원에서 나올 때 다짐했어요. 절대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우리는 남이 아니야.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가족이잖아.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서연이가 어제 그린 그림이야. 사진 속에는 서연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서연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 그림도 그렸어. 그러면서 아빠 아프지 마세요라고 썼어. 민호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가 물어봐.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매일 이런 얘기해. 하지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 확률이에요. 실패하면 여러분이 빚더미에. 그래도 0%보다는 낫잖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네가 죽으면 서연이는 아빠 없는 아이가 돼. 그게 더 큰 짐이야. 장인어른, 25%라도 희망이 있으면 해봐야지.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송도의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제가 장인어른의 평생 모으신 돈을 받아도.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게 걱정이야? 내가 기꺼이 주는 건데. 수진이도 집까지 팔고. 우리 부부가 결정한 일이야. 당신은 치료만 받으면 돼. 민호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치료를 받는다면.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나중에 제가 회복되면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신 돈은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살고 봐. 정말 해볼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해보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박서방.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병원에 연락해봐야겠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수진이 말했어요. 나도 갈 거야.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우리 사위 치료받는 거 직접 보고 싶어. 민호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도 아파트를 나오며
수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민호도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휴대폰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당장 상담 예약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4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하고 25%의 희망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이틀 후 수진과 민호 그리고 수진 아버지는 함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내과 김민석 교수의 상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벽에 걸린 각종 의학 증서들이 권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박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김 교수가 민호를 반겼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했어서요. 김 교수가 수진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가족분들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의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일단 민호 씨 상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차트를 펼쳤어요.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 재발한 상태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 모두 실패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어요. 마지막 희망이 카티세포 치료입니다. 하지만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성공률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김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라고 해서 고열과 혈압 저하가 올 수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심한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고 신경독성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종양용의 증후군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치료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아버지가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카티세포 치료비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김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여기에 입원비, 전처치 항암 치료비, 각종 검사비를 합치면 대략 3억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예상보다 6천만 원이나 더 많았어요. 만약 합병증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면 하루에 150만 원씩 들어요. 보통 1~2주 정도.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총 4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물론 합병증이 안 생기면 기본 비용만 들겠지만 민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끝에 있어요. 민호가 나간 후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닐까요? 교수님, 정말 25%밖에 안 되나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김 교수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대신 물어보셨어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역시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25%라도 완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완치가 되면 정말 완전히 나아지는 건가요? 네. 성공하면 5년 생존율이 80% 이상입니다. 10분 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어지러워서요.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열이 나고. 역시 시간이 많지 않네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치료 일정을 설명드릴게요. 김 교수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먼저 T세포를 채취하는데 2, 3일 걸려요. 그 다음 카티세포를 만드는데 6주 정도. 수진이 놀랐어요. 6주나 걸려요? 네. 환자 개인별로 맞춤 제작하는 거라서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죠? 기존 항암 치료로 버텨야 해요. 하지만 민호 씨 상태를 보면 김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6주를 버틸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입원하셔서 T세포 채취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치료비가. 박서방, 돈은 우리가 마련했잖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이 끝나고 병원 로비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역시 안 되겠어요. 왜?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4억이 넘을 수도 있다니. 그리고 25% 확률의 그런 돈을.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를 잡으셨어요. 박서방, 지금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면 가족들이 평생 빚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당신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수진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남편이 죽는데 감정적이면 안 돼?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수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4억에 25% 확률이야.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손해야. 당신 목숨을 수학으로 계산한다고? 아버지가 둘 사이를 말렸어요. 여기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봐. 택시 안에서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 다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도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5천만 원을 준비해 놨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니.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살고 싶었지만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송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보, 수진이 붙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나서셨어요. 박서방,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루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민호가 택시에 다시 타려고 했어요. 여보, 제발.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해? 서연이에게는 좋은 아빠로 기억되고 싶어. 죽은 아빠보다 살아있는 아빠가 더 좋아. 하지만 민호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해. 택시가 출발했고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울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수진은 절망스러웠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6주를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민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에 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아빠 꿈 꿨어. 어떤 꿈? 아빠가 많이 아프신 꿈이야. 서연이가 아빠 안아줬어. 수진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6살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언제 와? 수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아빠한테 편지 쓸래. 편지? 응. 빨리 오라고. 서연이는 크레파스를 꺼내서 그림 편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가 손잡고 웃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프지 마세요. 서연이가 보고 싶어요. 수지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의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엄마는 큰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며칠 묵을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 민호가 또 고집 부린다며? 응.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거부해. 그 고집쟁이 녀석이. 할머니가 나서야겠네. 엄마가 서연이의 편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연아, 할머니랑 아빠 보러 갈까? 정말요? 아빠 볼 수 있어요? 응. 할머니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이 놀랐어요. 엄마, 민호가 만나주지 않을 거야. 그럼 문 앞에서라도 기다릴 거야. 저 고집쟁이가 할머니와 손녀를 언제까지 피하겠어? 엄마의 눈에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엄마는 서연이를 데리고 송도로 갔습니다. 수진도 따라가려 했지만 엄마가 말렸어요. 너는 있어. 할머니가 손녀딸하고 둘이서 가는 게 나아. 지하철 안에서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집에 안 와?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그럼 우리가 간병해드리면 되잖아. 엄마는 서연이의 순수함에 마음이 아팠어요. 백일동 1205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호야. 서연이도 같이 왔어.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빠. 서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에요.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가 복도 바닥에 앉으셨어요. 서연이도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안 나와? 아빠가 부끄러워서 그래. 왜 부끄러워해? 아픈 모습 보이기 싫어서.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연이는 아빠가 아파도 좋은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엄마와 서연이는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문 안에서 민호는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틈으로 내다보니 할머니와 서연이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가져온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보고 싶어요. 편지에 적힌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타났어요. 아빠.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민호가 서연이를 안았을 때 아이의 작은 몸이 따뜻했어요. 얼마나 그리웠던지. 어머님, 왜 여기서 기다리셨어요? 민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손녀가 아빠 보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좁은 원룸에 세 명이 들어가니 더욱 답답했어요. 서연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서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걱정이 문제가 아니야.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서연이를 가리키셨어요. 아빠, 왜 집에 안 와? 서연이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서연이가 아빠 없으면 슬퍼요. 민호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빠가 아파도 괜찮아요. 서연이가 간병해 드릴게요. 서연아. 할머니가 죽 끓여주라고 했어요. 아픈 사람은 죽 먹으면 나아진다고.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 너 정말 죽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아빠가 가족 버리고 혼자 죽었다고? 어머님, 이 아이가 평생 아빠를 원망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25%라도 희망이 있으면 해봐야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우리가 돈 마련했다잖아. 그것도 못 믿겠어? 갑자기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화나셨어? 아빠가 뭘 잘못했어?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호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서연아, 울지 마. 민호가 서연이를 달랬습니다. 아빠, 서연이랑 집에 가요. 할머니도 화내지 말고. 서연이가 민호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민호는 서연이의 맑은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 정말 돈 마련이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거짓말했나? 하지만 4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마련하면 되지. 집도 팔고, 내가 가진 것도 다 팔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야, 제발. 우리 가족 지키자. 민호가 서연이를 안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해볼까요? 응. 서연이가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만약 치료가 실패하면 더 이상 돈 쓰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 하지만 성공할 거야. 그럼 집에 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서연이가 기뻐했어요. 응. 할머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민호는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송도원룸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민호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도전이다. 25%의 희망에 모든 걸 걸어보자. 서연이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도망가면 안 돼요. 안 갈게. 아빠가 약속할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분당 아파트로 향하는 길, 민호는 3개월 만에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서연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신나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실패하면 더 큰 상처를 줄 텐데. 아빠, 빨리 와요. 서연이가 앞에서 손짓했어요. 민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 문이 열리자 수진이 나타났어요. 민호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달려와서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돌아온 거야? 응, 미안해.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3개월간의 분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왔어. 서연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도 와 계셨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치료비가 4억 정도 든다고 했지? 어머니가 확인하셨어요. 네, 합병증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종이에 적어가며 계산했어요. 민호가 모은 돈 1억 8천만 원, 집 매매 2억 5천만 원, 친정 지원 5천만 원, 총합 4억 8천만 원. 그런데 집을 팔면 우리가 살 곳이 없어져. 수진이 걱정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되지.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용인 집이 넓잖아. 방도 많고.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서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고.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장인어른, 어머님. 그건 너무 패가 됩니다. 무슨 패야? 가족인데.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연이 용돈도 드릴게요. 어른들이 모두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이 돼지 저금통에 10,000원 있어요. 아빠 아픈 건 낫게 하는데 쓰세요. 서연이가 자기 방에서 돼지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동전들이 딸그락거렸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연아. 아빠, 서연이가 용돈 안 쓸게요. 다 모아서 드릴게요. 민호는 서연이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아빠 왜 울어? 기뻐서? 응, 기뻐서 그래.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6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한데 어른인 자신들이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니. 서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꼭 나아서 서연이랑 오래오래 살 거야.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밤에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민호는 혼자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분당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이 따라 나와서 옆에 섰습니다. 뭐 생각해? 솔직히 무서워.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25% 확률이라니.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래도 해봐야지. 0%보다는 나아. 만약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4억이라는 빚을 안게 되는 거야. 그럼 말하지 마.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3개월 동안 혼자 고민했던 것.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나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 고아원에서 나온 후로 쭉 그랬거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구나.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4억이라는 돈을. 여보,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살아야 의미가 있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포기하면 끝이지만 도전하면 희망이 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놓으려 한다니. 그때 아버지가 베란다로 나오셨어요. 박서방, 잠 안 와? 네, 장인어른. 생각이 많아서요. 아버지가 옆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비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 봤는데
네. 진짜 용감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야.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게 용감한 게 아니라 가족을 믿고 맡기는 게 더 큰 용기야. 장인어른,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알아.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하지만 이번엔 너무 큰 돈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박서방,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와. 민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응? 저, 정말 무서워요. 아버지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 강한 사위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죽는 것도 무섭고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도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지. 인간이니까. 민호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민호를 일으키려 했어요. 박서방, 이게 뭐야? 하지만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서연이 아빠로 더 살고 싶고 수진이 남편으로 더 살고 싶어요. 박서방, 제발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이 순간 민호는 평생 쌓아온 자존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민호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 박서방. 이제야 진짜 내 아들 같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수진도 달려와서 두 사람을 안았어요. 어머니도 나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 연락해서 입원 날짜 잡을게. 수진이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갈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새벽 민호는 서연이 방에서 잠든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꼭 나을게. 약속할게. 작은 손으로 베개를 꼭 안고 자는 서연이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5%의 확률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족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베란다로 나가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생명을 건 마지막 도전이.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서연이까지 모두 함께 왔어요. 병원이 정말 크다. 서연이가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응, 여기서 아빠가 치료받을 거야. 수진이 서연이 손을 잡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입원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25%의 희망에 모든 걸 거는 시간이. 8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옆 침대 환자가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저는 김철수예요. 카티 치료 받으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3개월 전에 받았거든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지금은 성공했어요.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민호에게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성공률이 낮다고 하니까. 부작용은 어떠셨어요? 사이토카인 증후군이 왔었죠. 3일 정도 고열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성공 사례를 직접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김철수 씨가 수진 가족을 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T세포 채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특수한 기계에 연결되었어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참아주세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혈액이 기계로 들어가서 T세포만 분리되고 나머지는 다시 몸으로 돌아왔어요. 4시간이나 걸리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힘들어?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웠습니다. 수진과 부모님은 교대로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저녁에만 병원에 와서 아빠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는지 알아? 서연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뭐 했는데? 아빠한테 주려고 편지 또 썼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아빠 힘내세요라고 크레파스로 써 있었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T세포 채취가 끝나고 본격적인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티세포를 만드는데 6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김민석 교수가 설명했어요. 몸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6주 동안 암세포가 더 증식하는 걸 막아야 하니까. 민호는 각오했습니다.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계속되었어요. 민호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6주만 버티면 돼.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아버지도 옆에서 격려해 주셨어요. 박서방 힘내. 이제 절반 왔어. 3주가 지나면서 민호의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모자를 써야 했어요. 아빠, 머리가 왜 이래? 서연이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아빠가 아픈 건 낫게 하는 약을 먹어서 그래. 그럼 나으면 다시 나겠지? 응, 나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거울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너무 야위어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병원비가 벌써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집 매매 절차는 어떻게 돼가? 수진이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계약 완료될 예정이야. 2억 5천만 원 받기로 했어.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카티 치료비 3억 8천만 원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가 카티 치료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영호 씨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라는 확률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무서워. 정말 무서워. 우리는 달라. 꼭 성공할 거야. 하지만 민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주차에 접어들면서 민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어요. 수진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돼요? 감염 때문인 것 같아요.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민호.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져 있었어요. 카티세포 주입을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치료를 견딜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의사에게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감염부터 치료하고 봐야겠어요. 중환자실 비용만 하루에 15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가족들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져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사위 꼭 살려주세요. 서연이도 작은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아빠, 빨리 나와서 서연이랑 놀아요. 밤새도록 가족들은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3일 후, 민호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감염이 조절되고 있어요.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럼 카티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일주일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어요. 민호가 의식을 되찾고 가족들을 봤을 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정말 무서웠어. 수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일주일 후 드디어 카티세포 제조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온 거였습니다. 성공률이 25%라고 하셨죠? 민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하지만 성공하면 완치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치료 전날 밤 온 가족이 민호 병실에 모였습니다. 아빠, 내일 정말 나을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응,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 어머니는 민호를 위해 준비한 죽을 먹여주셨어요.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가족이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별처럼. 카티세포 주입 당일 아침 민호는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이구나. 민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요. 벌써 일어났어? 잠이 안 와. 긴장돼? 응, 조금.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을 쉬고 아빠의 특별한 날에 함께 했어요. 아빠, 서연이가 또 편지 썼어. 서연이가 새로운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무지개 그림과 함께 아빠 화이팅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아빠가 힘낼게. 아버지도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박서방, 우리가 다 믿고 있어. 어머니는 민호 손에 작은 부적을 쥐어주셨어요. 절에서 받아온 거야. 몸에 지니고 있어. 오전 10시 드디어 치료실로 이동했습니다. 특수한 격리 병실이었어요. 가족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수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꼭 이겨내. 응. 우리 서연이 아빠가 될게. 민호가 치료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걱정스럽지만 희망에 찬 표정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교수가 직접 카티세포를 주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주입 자체는 30분 정도 걸려요. 투명한 주사기 안에 있는 액체가 민호의 혈관으로 들어갔어요. 보기에는 평범한 수액 같았지만 이 안에 민호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김 교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수액 같은데. 맞아요. 하지만 이 세포들이 이제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할 거예요. 30분 후 주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72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 동안 카티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가족들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주입 후 첫날 밤 민호는 열이 조금 올랐습니다. 38도 정도였어요. 시작되는 건가? 수진이 걱정했어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담당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카티 세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호는 열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수진이 물었어요. 응. 이상하게 희망적이야. 이틀째 되는 날 민호의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시작된 거였어요. 춥다. 민호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몸은 뜨거웠습니다. 모순적인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수진이 간호사 버튼을 눌렀어요. 김 교수가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에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가족들은 밤새 민호 곁을 지켰어요. 3일째 민호의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의식이 조금 흐려졌어요. 수진아, 물.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여기 있어. 물 마셔. 수진이 물컵을 입에 대어줬어요. 서연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서연이가 여기 있어요. 서연아, 고마워. 아버지와 어머니도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4일째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열이 36.5도로 떨어진 거였어요. 열이 내렸네. 수진이 이마에 손을 대며 확인했어요. 민호도 의식이 선명해졌습니다. 물 좀 줄래? 여보, 정신 차렸어? 수진이 기뻐했어요. 김 교수가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부작용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주입 후 일주일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차트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호와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암세포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매우 좋은 반응이에요. 이 상태라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2주 후 더욱 정밀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ET 결과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김 교수가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완치된 건가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직 완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 완치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25%의 확률에 걸었던 도박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집에서 주의할 점은 없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감염 예방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민호가 입원복을 벗고 자신의 옷을 입었어요. 4개월 만에 일상복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는 거예요? 서연이가 기뻐했어요. 응, 우리 집에 가자. 수진 가족은 약속대로
용인 부모님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팔아서 치료비로 사용했었거든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진이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게 좋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아. 민호도 베란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좋네. 아버지가 옆에 오셨어요. 박서방, 이제 마음 놓여? 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해요. 6개월 후 정기검사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완전히 나으셨어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5년 생존율도 95% 이상이에요. 수진이 민호를 꼭 안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서연이도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완전히 나았어? 응, 이제 아빠 안 아파. 1년 후, 민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했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용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아빠, 오늘 할아버지가 아파트 옥상에서 산책하자고 했어.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운동선수가 되겠네. 수진도 근처 초등학교로 정근해서 출퇴근이 편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건배. 아버지가 물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뭘 축하하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다고. 그리고 박서방이 건강해졌다고. 맞아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아. 민호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 이겨냈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우리 내년에도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서연이 결혼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따라 나와서 옆에 섰어요. 뭐 생각해? 1년 전 생각.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가족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수진이 민호의 어깨에 기댔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응. 우리 서연이 성인 될 때까지, 아니, 손자볼 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용인 아파트 베란다에는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혼자 버티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